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을 들려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본질은 호도되고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 하나 습격범의 당적을 가지고 서로 이제 공방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이 당적을 말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어제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민주당 행사장에서 이 대표 지지자인 듯 접근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사건 직후에 김 씨가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인지 소속 정당은 있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를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하도록 한 정당법을 근거로 김 씨의 소속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입장은 이르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적은 범행의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인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의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는 전제로 국민의힘과 우리 당이 협조를 받아서 당적 조회를 한 것인데 이걸 공개하지 않을 거면 왜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제가 힘들어진 게 이재명 탓이다. 뭐 이러면서 본인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게 동기가 아닌가요? 네, 일부 뭐 유튜브나 이런 빨간아재라는 유튜브에서 그 주변인들을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 평상시에 뭐 문재인, 뭐 빨갱이 이런 얘기랑 그다음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야당이 지금의 현 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김 씨가 이제 미리 작성해서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남긴말이라는 내용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글에는 이제 부동산, 대북 외교 등 정치에 대한 불만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이 대표 공격을 이유를 묻는 말에 내가 남긴 변명문을 좀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변명문은 제목이 남기는 말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쪽 분량의 글입니다. 경찰의 진술한 내용과 조금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이 내용이 전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알려진 것에 따르면 윤 정부가 들어서도 이재명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대로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파탄났다는 게 주장이 안 맞는 게 이분이 강남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때였거든요. 네. 엄청나게 부동산값 올라가지고요. 그 당시 공인중개사들 다 부자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경제가 파탄났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코로나에서 그 정도 했으면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지금 오히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코로나도 끝났는데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뭐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그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사람 지금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이 된다 안 된다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말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게다가 국민의힘 당적을 5년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재명 쫓아다니려고 동선 파악용으로 자기가 당적에 민주당에 가입했다 이랬잖아요. 본인이 말한 거 아닌가요?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범행 동기 파악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왜 경찰은 이렇게 또 쓸데없이 또 신중하지? 정말 이상해요. 예. 네, 뭐 논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것들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그 기사였는데 뭐 같이 동행한 혼자 단독 범행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거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직후에 숨고르게 들어갔던 신당 창당 작업의 속도를 좀 내는 모습인데요.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에게 저희 동지들과 약간의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탈당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와 합당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제 얘기 좀 정리하고 가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 씨 변명을 했습니다만 변명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그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고 취득해서 사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줘야 될 경찰이 그냥 얼버무리면서 나 이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다 이제 그만하자 막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이낙연 대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결과적으로는 헤어질 결심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재명 대표 테러, 이 살인 미수 사건 때문에 조금 잠시 주춤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도로 나 탈당하겠어, 분당하겠어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DJ 정신이 이제 DJ 그 100주년 기념식 때 얘기가 많이 됐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분열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난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축사로 야권 통합의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라면서 이제 야권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요. 그때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서 나가는 자리에 이제 취재진들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김대중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 하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이준석 전 대표 행보가 좀 비교가 되면서 네. 앞으로 얘기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봅시다. 대통령 쌍특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얘기가 나오니까 딴 얘기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 알았다. 우리가 제2부속실을 한번 설치해보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김 여사가 두문 분출한 지 23일째가 되는데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며 보통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나흘 앞당긴 5일에 열고 회의 연 지 24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을 고려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가 있던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등 저지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곳으로 지난 2016년 이후 8년째 공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번에 특히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 가족, 본인 부인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실 국민 감정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권한 남용에 대해서 한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특검 지금 임시국회를 9일 날에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 한번 올려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먼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 5일에 여당과 함께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서 역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범위나 유무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현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연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9일에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여야가 이제 대치가 좀 예상이 되는데, 여당에서는 9일 재표결을 하자라는 의견이고, 야당에서는 조금 더 지난 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 이후에 2월 이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더 시급하다, 그것을 좀 통과하기 위해서 주력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2월, 3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이 내용이 좀 정확히 좀 처리되는 게 아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 들고 2월 이후에 쌍특검 재표결 해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미미꼬미님께서 구속영장 기각 맞나요? 이 말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습했던 그 살인 미수 가해자 김 씨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 251호실에서 4일날, 4일에 했죠. 비공개로 구속전 피의자 신문 심사를 했는데,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피의자는 도망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잡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증거물에서도 다수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3일날 저녁 7시 35분께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그래서 같은 날 밤 11시 8분 법원에 영장 청구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청구, 그 다음에 검찰이 청구, 그러고 난 다음에 4일날 영장 실질심사해서 이 사람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이 사람 말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60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가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았던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법원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도 일정하고 실질적으로 행위에 나가지도 못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사람하고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테러 직접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진아 기자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의 포구 속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이슈를 뽑아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매일매일 내용 자체가 또 바뀌기 때문에 어젯밤에 생각해도 오늘 아침에 바뀌고 또 업데이트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사실 요즘은 정말 뉴스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네요. 이진한 뉴스포터 기자인데요. 네, 오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해내시고. 정말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 할 일 잘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자, 오늘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습격, 테러, 살인 미수자, 변명문도 보이고 아주 그냥 좀 뻔뻔하게 보였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공범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네. 외제차를 타고 그 사람을 내려준 사람이 혹시 공범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분들은 이제 이재명 습격범을 그냥 지지자로 생각해서 길에 내려준 것밖에 없더라. 이제 이렇게 밝혀진 것 같고요. 그분 말고 이 가해자가 만든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편으로 발송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70대 조력자라고 하던데요. 이 사람을 추가 체포했죠. 그동안 단독 범행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습격범 김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도와준 혐의로 살인미수 방조죄를 적용해 70대 A 씨를 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담은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남기는 글은 특정 인물과 단체에 보내기로 약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습격범 김 씨가 범행 전날 부산에 도착하기 전 지지자 행세를 하며 총 2차례 차량을 얻어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운전자들은 모두 처음 본 사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라고 했고, 또 추가적인 내용에 나온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냐, 가까이 갈 수 있냐, 이런 내용을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경찰은 공범이거나 김 씨의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조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제대로 밝히는 게 없어서 오히려 음모론이 막 확산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 알게 된 게 있으면 제대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범행 전날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2번 정도 차량을 얻어 탔는데 그 차량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잠정 결론이 나왔고, 핵심은 그것과 무관하게 이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을 체포된 이후에 보내달라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잡힐 것을 일단 그러면 서로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읽어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대강은 좀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 이 사람은 왜 알면서 도와줬느냐, 어떻게 딱 그 사람을 시키는 대로 체포되니까 이걸 또 우편으로 보내줬느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추가로 나오게 된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일단 남기는 말에 조금 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김 씨의 범행이 역사적 사명이라 표현하고 이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내용이라고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전체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방침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경찰이 시시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반에 수사를 담당한 부산경찰청에서 김 씨의 주거지가 있는 충남경찰청으로 사건 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사실상 김 씨의 당적 관련 내용이 흘러나왔고, 이 내용을 일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당법을 근거로 김 씨의 당적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은 좀 아이러니한 지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됐을 때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 바로잡지 않은 점도 논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경찰은 정당법을 근거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은 김 씨에 대해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공범 여부 등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김 씨의 얼굴 등을 밝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속만기가 11일이지만 어차피 10일 정도 더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점이 많은데, 이 변명문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핵심 키워드인데 이재명이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걸 참 오히려 참 그런 점은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나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이 지금 현재 이렇게 테러로 이런 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의 태도도 매우 문제예요. 수사 내용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해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수사기관을 못 믿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본질은 어디 가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만 정치권에서 해대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들이, 저는 그분들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의사협회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지를 않나?
또 무슨 시민단체,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술했던 수술 집도의를 고발하질 않나. 네. 뭐 그들이 뭐야? 그 의료방해, 업무방해 했다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업무방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 정말 본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아예 구급차 탄 것도 문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뭐가 잘못이에요? 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해 입고 난 다음에 치료받으러 움직인 게 문제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 의사회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어제 이재명 집도의와 그다음에 천준호 의원과 정청래 의원까지 모두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이런 고소 고발을 한 이들 이제 시민단체와 의사회를 살펴보면 좀 빈번하게 고소 고발을 좀 많이 했던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 당국을 압박하는 좀 모양새인데요. 이제 정당법을 근거로 정당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들이 나온 것 자체는 이제 초반에 경찰과 그리고 소방당국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온 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황운하 의원은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수사 핵심의 공범관계 규명이고 이에 대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단독범이라는 단정적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 브리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전현희 대책위원장은 본질을 왜곡한 언론 플레이 가능성도 제시했는데요. 사건 초반에 이 대표 상태를 경상이나 열상 등으로 사건을 축소하는 등의 행위와 또 압수수색 전에 습격범의 소행을 단독범행이라고 했던 언론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진원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그 의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 청장은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단독범행으로 경찰발로 나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주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정쟁화시키려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고소고발러들, 일부러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좀 단죄가 안 될까? 이번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상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더 중요한 거 민주당에서 밝혔죠? 총리실에서 1cm 열상이라고 일부러 축소해가지고 발표했다더라. 거기가 발언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답답하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여야가 계속해서 본질은 왜곡하고 언론 플레이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5선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요. 야, 입당하면서 한 말이 참 특이했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입당했다? 자, 이 말하고 실질적으로 나는 국민의힘이 원내 1등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호랑이를 잡겠다는 건데 그 잡혀야 되는 호랑이가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민 의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것도 좀 이상하고 참 복잡한 사람이죠.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한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의원은 어쨌든 이제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입당했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한 위원장은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중한다 이러면서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또 인용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래잖아요. 국민의힘 들어가서. 그럼 그동안에 국민의힘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한 그건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왜 이렇게 가문의 영광을 늦게 이루셨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상당히 모순적이고 지금 본인이 한 행보가 상당히 부끄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도 하고 참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영입도 하고 5선의 민주당 의원 영입도 하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으로 오는데 우리 당에서 민주당 간 사람 없지 않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얘기도 또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본격 총선 모드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입당부터 복당, 탈당 여러 인물들의 행보가 활발한데 지금 내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이후에 이제 이상민 의원의 입당 그리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인데요. 일단 김 전 수석은 21대 당시 분당 갑에서 당선이 됐고요. 22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후 홍보수석에 임명되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총선을 위해 다시 입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 을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친윤계를 비판하던 김웅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의 민주적인 정당인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총선에서 그러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도 총선 준비에 나서는데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히면서 편가르기 정치를 내려놓고 큰 정치를 복원하는 사다리가 되겠다라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표적인 비윤으로 찍혀가지고 네. 이런 분이 어떻게 처음에 고발 사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줬었는지 아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김경률 비대위원 김건희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네. 상당히 쓴소리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 6글자를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었는데요. 김경률 의원이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더 밝혀질 것도 논란의 소지도 될 것이 없다. 분명히 정치특검, 총선용 특검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70% 특검 찬성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특검 그 자체에 사안별 대응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쌍특검이 또 본회의에서 재표결 될지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네, 오늘은 지금 다들 안 되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아마 잠정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좀 스탠스가 되게 특이한데 이번에 비대위원 된 것도 그랬지만은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특검 그 자체의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아주 그냥 김건희 리스크를 정확히 씹었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남들은 김건희 리스크 말도 못하고 김건희 특검 말도 못하는데 이분은 정치를 안 해서 그런지 아주 용감합니다. 이분 좀 이따 잘리는 거 아닌지 좀 신경도 쓰이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했잖아요. 네. 1호 영입한 사람들 제가 보니까 또 역시 변호사들, 법조인들 많이 있던데 그럴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진아 기자가 시킨 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어제도 국회 소식 되게 복잡했습니다. 우선 12구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발생 438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여야가 좀 합의해서 해갖고 와라 이렇게 김진표 의장이 주문했습니다만 여당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주도로 177명이 찬성했다 그러죠? 네. 네. 자, 어제 본회의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12구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제적 의원 177명 인중 찬성 177표로 가결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참석관에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40여 명의 유가족이 자리를 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김규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아울러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특조위를 통해서 재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적 정의 구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네. 네, 영상에서 박주민 먼저 의원이 그동안 유가족들이 12구 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해 오체투지 등의 행동을 언급했고요.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당리당락에 따른 정쟁화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을 말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가족들은 야유를 보내면서 오열하기도 하고 실신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남인순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울먹울먹 하는 그런 영상이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그 국회에서의 발표 토론과 이 여당 의원의 태도가 좀 사실은 상당히 극명하게 좀 갈리는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문제는 여당 의원들은 다 자리를 떴습니다만 결국은 여당에서 승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통과된 특별법이 원래 만들어진 안에서 많이 후퇴한 수정안으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원안보다 좀 위축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네. 야당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원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특별법을 지난해 12월 11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이 중재안을 놓고 어제 본회의 직전까지도 여야는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수용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는데 결국 최종 수정안은 중재안에 담긴 특검 임명 요청 조항 삭제와 4월 총선 후 법 시행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단은 전체 인원은 11명, 특조위 구성 조항은 11명은 동일하지만 국회의장이 1명, 유가족 단체가 2명 추천하는 것을 국회의장과 관련된 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3명으로 이제 적시한 것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유가족 단체가 야당 성향이라는 편향적 구성이 될 것이라는 반발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연장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이제 3개월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진표 의장이 강력하게 합의해서 와라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장의 수정 제의안을 받아들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퇴장하면서 본인들은 여기 찬성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면 성홍님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더 텅 빈 법안이었습니다. 김진표 의장 합의 어쩌고 하면서 내용을 모두 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밥하기 싫은 여자님들 김진표 반성해야 됩니다. 써니님 누구를 위한 혈세냐 그 입 다물라 이런 얘기 하셨고 제가 읽을 수 없는 이 아랍어같이 생긴 이 댓글 쓰신 분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함 이런 표현 쓰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가족들은 통탄할 일인지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진상규명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피해 회복에 좀 더 초점 맞추겠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양쪽 다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은 아니죠.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을
좀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어제 유가족 단체 대표분께서 어제 저녁에 MBC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도 들어보니까요. 유가족이 이제 거부권이라는 큰 산을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정부 각 부처 협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세월호 특조위처럼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우려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야당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주민 의원이 수정안 제안에 설명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여당이 요구한 특조위 구성을 수용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치부하고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곧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공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12구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유감이라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어쨌든 통과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식의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보통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죠. 거부권 행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건데 이번에는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직후라 이 법안에 대해서까지 그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여기저기서 헌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동조해왔던 여당에서도 그 행사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하나가 좀 진전된 거다. 사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민주당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소속되어 있는 4명의 의원들 탈당을 예고했고 오늘 아침 9시 40분에 이제 이분들 기자회견을 위해서 어제 예약을 해놨다 그래요. 기자회견 장소를 국회에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탈당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오늘까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라면서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의 요구에 대해 답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단합은 이제 당에서 이야기하는 단합은 삥 뜯고 친구라고 하는 일진과 같다라면서 그럼 언제까지 삥 뜯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선생이 오히려 삥 뜯는 놈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에 그러니까 삥을 뜯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는 아이고. 네,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자를 의미하고요. 또 선생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면서 일부 지지자의 공격을 학교 폭력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44%가 정가자라는 발언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후 여러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 전 대표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 발언은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44%는 시민단체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고 계산을 해보니까 41%라면서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삥 뜯는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 지금 현재 집행부 지도부가 학교폭력 일진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표현.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그냥 쏙 들어오네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 지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양향자 의원 출판기념회에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등등 참석해가지고 조홍천 의원을 그렇게 축에 세웠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유감스럽고 부적절하죠. 또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41%다. 미안하다. 이게 지금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네.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 본인도 사실은 전과 전과. 2범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그렇게 따지면 전과자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전과자 이렇게 낙인 찍는 거 맞는지 본인이 당에 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하다가 나가면서 야 니네는 전과자 집단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이 전과라고 하는 것이 41%라고 말하는 것도 좀 틀린 말이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노가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성우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에서 생긴 전과라면서 본인이 민주화, 노동운동의 희생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냐.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한다는 소식을 알리긴 했는데 이때까지도 어제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의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좀 무도한 말들을 좀 쏟아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도 전과 2범 이낙연 이렇게 정말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마당이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원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지금 또 짚어봐야 될 것이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들이 오늘 탈당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중에 윤영찬 의원은 또 조금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근택 의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의원이래. 현근택 변호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젯밤 채널A 보도에 따르면은 윤영찬 의원은 마지막까지 탈당을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빅텐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텐트가 되려면 현역 의원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이 하고 있는 개혁신당 이곳에서는 사실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들끼리 연대를 한다 하여도 실제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의문들도 내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4명이 탈당을 4명이 다 할지 여기 지금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현근택 의원의 그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기사가 나간 이후에 윤영찬 의원이 마음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현근택 변호사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좀 술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는데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근택 변호사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조금 당했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는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서는 어쨌든 이 4명이 탈당하느냐 또 탈당한다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가느냐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간다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합쳐지는 이 모양새가 구성될 것이냐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주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대신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에 찔려서 목 부위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었는데 그래도 정무에 빨리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8일 만에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증오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어제 오전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 퇴원 직후에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제 현장 영상 앞부분을 보면요. 말을 좀 꺼내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현재 정치를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보관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과 서울대병원 의료진께 감사하다 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어제 현장에는 지지자 한 200여 명과 그리고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이 대표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며 건강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할 것이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증오의 정치, 이거 좀 종식해야 된다.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보관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한다. 되게 중요한 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 언론에서 계속 부산하고 뭐 이 대표 내지는 부산하고 민주당 여기를 갈라치기 하는 듯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소방, 경찰,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병원 의료진 감사하다 이런 말을 덧붙여서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이재명 피습 사건 관련해서 부산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수사 결과가 좀 이제 나왔는데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의 브리핑을 먼저 살펴보면요. 피의자는 민주당 당대표인 피의자의 재판 연기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례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기는 말이라는 그 내용에서 변명문은요.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쪽 분량이고 또 7,446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이 내용이 메모장에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의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보수 성향 유튜버를 시청한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좀 선택적인 수사가 아니냐, 좀 제한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후에 있었던 그 백브리핑이라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유튜브를 시청했냐 이렇게 묻자 말하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러면 집회나 이런 것들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없었냐 이랬더니 그것도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사실 어제 이거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인터넷 댓글 활동은 하지 않았다. 단순히 보수 성향 유튜브를 시청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보수 성향 유튜브를 시청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 이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댓글 안 달면 뭐 그냥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지금 보는 것인지도 좀 의심스럽고. 네. 어쨌든 이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필요해서 보이는데 논란이 심하게 야기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브리핑하지 않아서 민주당이나 다른 국민들에게 조금 답답함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종북 세력으로 피의자 재판이 지연이 돼서 피의자를 단죄하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정신분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혹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주관적으로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됐는지에 분석도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 더 많은 정보 공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경찰 이 대표 습격 피해자 신상을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뉴욕타임즈에서는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었죠, 그때. 네. 예, 어떻게 지금 발표가 된 거죠? 네, 일단 잠깐 하나만 더 앞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요. 경찰에서는 이 유튜브 시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어제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요. 조카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참석했다라는 친인척의 증언도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집회 몇 번 나간 적이 있고 또 김 씨가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인들을 물어봤더니 부동산 하는 분들은 같이 약주도 하는데 이 김 씨는 술을 못 드시니까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맨날 컴퓨터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또 재작년에도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뉴스 또 그 편의점 근처 편의점에 어떤 한 분은 유튜브로 소리가 계속 나오고 바깥까지 크게 들리도록 이제 그러면서 들고 다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어제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한국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추가적인 내용도 좀 보도를 했는데요. 뉴욕 타임즈는 이 대표가 피습 사건을 지난 3일에 상세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제목인데요. 기사에는 피의자 실명과 함께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다라고 했고요. 또 그 사건 현장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신상 정보 비공개 결정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근데 이제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경찰이 감싸고 도는 이유는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목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경찰의 신상공개 요건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이거거든요.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경찰의 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봤군요. 좀 특이합니다. 이 박근혜 씨 그 피습 당시 사건에서도 엄청나게 그때 공개가 금방금방 됐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보수 성향 유튜브 시청한 사람으로만 치부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구분되는 게 바로 그런 극우적인 그런 집회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왜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보고를 안 하고 브리핑도 엉터리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중대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외신을 통해서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뉴욕타임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 우리 정치가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는 현 상황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이제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갈등을 뉴욕타임즈는 언급했는데요. 2022년 이후 한국 정치적 양극화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라면서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일렬의 수사를 시작했고 여러 부패 및 형사 혐의로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 타협을 위해서 야권 지도자들과 가졌던 영수회담을 이제 이 대표에겐 제안하지 않았고 이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지 않는 것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반국가 세력, 부패한 카르텔로 규정했다라는 것을 또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 양극화나 당장 이런 것들은 나아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인사들하고는 안 만나죠. 네, 전화지도 않았고 이게 통합을 저해하는 메시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매우 악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4월 총선이 있는데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당장 나아질 일은 없다. 이게 되게 슬픈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부터 영입 인재까지 제대로 된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정도예요. 네. 영입 인재 1호 박상수 변호사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앞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은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를 했는데요. 어제는 박상수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주택 문제를 거론하면서 세대 간 갈라치기와 불신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040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느냐. 기성세대가 약속한 최상단의 코스를 밟아도 나이 40에 결혼하여 아이를 기르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60년대생 이상은 꿀빨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생각도 없으며 신도시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이제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 나왔다라면서 여성을 좀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오른 아파트 값에서 목돈을 재산 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150만 원씩 받아내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이것을 목돈으로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 박 변호사는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함께 또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란 점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을 좀 알죠. 예. 자, 어쨌든 박상수 변호사 세대 간 갈라치기 1960년대 이상 사람들은 꿀빨러들이다. 우리 청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잘했느냐 뭐 이런 주장이고요. 이혼 소송을 기획해서 한다. 여자들이. 페미 논란 엄청납니다. 사실 네. 이 사람. 그 본인이 운영했던 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올라오는 이제 글들을 보면은 물론 이분이 뭐 직접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상당히 좀 부적절한 내용들도 많이 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박 변호사가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했던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언론에서 실질적으로 조세 포탈을 뭐 세금 제대로 신고하는지 그 학원도 좀 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 의문을 제기하니까 1억 원 손배소송하겠다.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기자들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올바른 대처가 솔직히 또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라는 거는 연결시키지 말아라라고 또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 그리고 조세 포털 의심 요거 좀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박 변호사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로스쿨 입시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 차선우란 이름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박 변호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명으로 입시 강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고 세금 포탈 의심에 대해서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았고 강사 활동 당시에 세금 납부도 모두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명분과 원칙을 직접 말했던 것을 좀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논란이 있고요. 또 박 변호사는 자신의 의혹 해명보다는 세금 포탈 의혹 등의 단독 보도를 한 시사저널에 1억 원 손배소를 한 것이 이제 좀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시사저널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제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협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취재 당시의 녹음 파일과 문자, 증거 자료가 다 남아 있어서 여러 의혹을 묻는 것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들 사실은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네, 유튜브 친여 성향의 극단적인 유튜브에 출연한 인물부터 현 정부 장차관들이 다 합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정확하게? 네, 그 친여 성향의 그 유튜브로 알려져 있는 빨대왕이라는 곳에 단골 출연한 그 분이 있었는데요. 노인 비하로 사퇴했던 민경우 위원이랑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언급했던 김경률 위원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도 이곳에 단골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인재 영입으로는 지난 8일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던 박문규, 정황근, 김한섭, 이기순 등 전직 장차관들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도 영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뭐 의혹은 아직 나온 것은 없지만 좀 친여성향의 그 유튜브들을 좀 출연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런 한 위원장도 이런 유튜브들을 많이 봐서 이분들을 좀 섭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빨대왕이에요. 네, 빨대왕이라고 합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이름이네요. 자, 이것과 또 별개로 한 장관, 한 위원장,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제 물타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제2부속실도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추천하고 특검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네. 한 위원장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 뒤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까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 된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그것과 김건희 특검은 별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거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특별감찰관의 활동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 원래는 대통령하고 독립해서 대통령 친인척, 뭐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감찰해가지고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으면 이거를 고발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안 되는데 감찰관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하게 되면 별로 우리가 나오지 않도록 뭔가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좀 들려서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익표 대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랑 김건희 특검 문제 별개 문제고 제2부실 설치 문제도 별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네요. 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이진아 기자하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살해 미수 했던 이분, 이 사람. 그냥 단순히 유튜버를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댓글 안 단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스라고 하는 이 닉네임 쓰시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네요. 극우 쪽 사람이라서 비공개한 것 같습니다. 댓글이 입에 달지 못할 정도로 매일매일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요, 매일경제 구독자란에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인하님, 왜 그렇게 비공개하고 그랬을까요?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인데 왜 이거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왜 이성규는 일일이 공개를 했을까요? 먼저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심이다.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혹은 시민들이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시민 동료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이진아 뉴스마터 기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결국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총리도 했었던 바로 그분, 29년 동안 있었던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9명의 민주당 의원이 명분 없는 탈당 그만해라 이러면서 또 비판도 했는데요. 네, 예.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총리를 지내며 24년간 몸을 담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한 이후 앙금을 끝내 풀어내지 못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인데요. 먼저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과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탕 정당으로 변질됐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지만 잔인한 현실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을 했습니다. 수박은 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좀
그 당내 분열을 일으키는 의원들을 향해서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또 탈당의 명분으로 이 전 대표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하자라면서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 DJ 정신을 계승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확히 나온 워딩들인데요.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하자. 4월 총선에서 우리 기호 3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지 마세요. 당에서 누릴 거 다 누리시고 이게 뭡니까? 당을 쪼개고 나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 129명이 어제 이 전 대표의 탈당 발표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명분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이력들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만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남지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였다면서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 탈당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꽃길만 걷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실은 하는 셈이에요. 정세균 전 총리도 민주당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대통령만 빼고. 그래서 대통령 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또 당적을 옮겨가면서 왔다 갔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또 자리를 잡고 총리까지 했던. 근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이상민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민주당을 나가겠다고 민주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그분들이 바로 다 내가 보니까 물론 뭐 전 총리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원욱이라든가 조응천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혹은 확인을 해보니까 다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었던 그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이나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가면서라도 이 당에게 좋은 말을 안 해주고 마치 뭔가 되게 자기네들이 피해본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고르다고 치고 그래서 명분이 있냐 없냐가 얘기되는 와중에 이 전 대표는 총선에나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대신에 내 지분이 있는 사람들을 좀 신경 써달라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신당하고 합류할 가능성을 주고 열어놨습니다. 네, 어제 이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 후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가 있냐 또는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것이냐라고 묻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장과 협력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을 하고 있다. 완전히 하나의 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선거에서 어떤 협력 방법을 찾을 것인가 또는 제3의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지금 뭐 특별한 그런 어떤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이념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묻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그 두 분의 거리보다는 저와 이준석 전 대표의 거리가 더 가까울 것이다 라면서 DJP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히려 세대 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봐주시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면서 또 더불어서 이제 전날 먼저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과도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김정민 의원은 이낙연 신당으로 같이 해체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상태이고요. 채널A에서 뭐 미리 녹화를 해놨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 협력 의사를 담긴 그 방송 토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있으면은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애들은 그동안에 한쪽에서는 뭐 아니다 기다 너네 그만하냐 마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시간을 끌고 또 한쪽에서는 탈당을 전제를 해가지고 우리 밖으로 잘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또 모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지지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어서 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다가 왜 DJP를 꼭 굳이 끌어다 당기느냐. 안 맞는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공간이 꾸렸지 않습니까? 이 네.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찐 핵심 이철규 의원 포함됐고요. 네. 친윤 용산의 뜻이 반영된 수많은 법조인 중심으로 뭐 의사도 있었습니다만 공간이가 꾸려져 있는 거 결국 이건 윤 대통령의 의중만 반영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공천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공관위원장 9명이 정영화 공관위원장까지 총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자 당내에서 용산 뜻대로 공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끄는 건 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인재 영입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이 의원이 인재 영입 작업을 하면서 쌓아온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심이 개입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 이철규 의원을 두고서는 이제 그 전에는 사무총장을 맡았고 강서 보궐선거가 참패한 이후에 사임을 했지만 다시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관위원까지 맡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찐 핵심 윤에 대한 인사가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환 공관위원장 나를 좀 믿어달라 나는 쿨하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잘할까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공관위 원장과 공관위의 면면을 살펴보면 판사 출신이죠. 정영환 위원장, 그다음에 유일준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등 외부 인사 6명, 법조인들, 의사 1명 뭐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이종성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혜영 세종변호사, 그다음에 박근혜 시절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지냈던 유일준 변호사, 하여튼 변호사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진짜 법조인 너무 좋아해.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네, 말씀하신 인원들 전체 10명의 평균 연령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55.6세로 1970년대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은 2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10명 중에 5명이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또는 로스쿨 학위가 있는 법 전문가인데요. 법률가로만 한정하면 4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률가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제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한동훈의 인사가 자유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유투는 자격증,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의 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 혹은 이건 또 서울대까지 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를 출연했거나 유튜버이거나, 그리고 또 마지막은 투사라고 하면서 자유투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람 잘 날 없는 한동훈 후의 인사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네요. 자유투. 딱 네. 맞잖아요. 저를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변호사 자격증 있죠? 네. 유튜브 네. 유튜브 하죠? 투사. 어때요? 저 투사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좀 플러스 1로 해가지고 11명으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공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느냐. 여성이 특히 지금 잘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이 여성 관련된 위원들을 좀 많이 대거 영입해달라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데 양쪽 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결국 이태원 특별법 12구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역시 진짜 초지일관은 대단합니다. 9번째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는 쪽으로 갔죠? 네, 어제 국민의힘 정의용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이태원 특별법은 유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목적인 듯하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위원장은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이 완전히 장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유가족의 분통을 좀 터뜨렸는데요. 사실상 특별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은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제 유가족인 한상철 씨는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안 좋은 기억을 빨리 덮으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사건의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라면서 정부의 책임 회피가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참사 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돼 왜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원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